약 1800년 전 중국에는 아주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무너지자 세 개의 나라가 남았죠. 북쪽의 위나라, 서남쪽의 총나라, 그리고 동남쪽의 오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단순히 땅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위나라는 현실을 중시했고 총나라는 의리와 명분을 앞세웠으며 오나라는 상황에 맞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자신이 천하를 차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60년이 넘는 전쟁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의 이야기, 삼국시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 후 184년 중국 땅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나라 왕조는 이미 400년 넘게 중국을 지배해 왔는데 이제 그 힘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겁니다. 황제는 어린아이였고 실권은 황관들과 외척들이 쥐고 있었죠. 백성들은 세금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쪽 지방에서 노란 머리띠를 두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황건적이라 불렸는데 지도자는 장각이라는 도사였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푸른 하늘이 무너졌으니 이제 노란 하늘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요. 단순한 구호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습니다. 몇 달 만에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고 한나라 조정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거든요. 중앙정부는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 군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에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조였어요. 그는 환관의 양손자였지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죠. 두 번째는 유비였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돗자리나 짜서 팔던 가난한 사내였어요. 세 번째는 손견이었는데 남쪽 지방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황건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자 군사력을 키워나갔고 훗날 새 왕국의 기초를 다지게 되죠. 황건적 반란은 결국 진압됐지만 한나라 조정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0년 동탁이라는 잔인한 장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어요. 동탁은 반대하는 귀족들을 마구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면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에 반발한 지방 군벌들이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그 중심에 조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탁을 무너뜨린 후 연합군은 곧바로 분열했습니다. 각자 자기 영토로 돌아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북쪽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어요. 그는 단순히 힘만 센 장군이 아니었거든요. 뛰어난 행정가이기도 했죠. 그는 점령한 땅마다 농업을 재건하고 법률을 정비했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습니다. 나는 천하의 인재를 원한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요. 이런 정책 덕분에 조조의 영토는 안정되고 부유해졌습니다. 200년 조조는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쪽의 대군벌 원소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 거예요. 원소는 명문 귀족 출신으로 병력도 조조보다 몇 배나 많았죠. 누가 봐도 조조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원소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거든요. 원소는 우유부단했고 부하들 간의 파벌 싸움도 심했습니다. 조조는 기습 부대를 보내 원소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렸고 굶주린 원소군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관도대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조조는 이제 북중국의 확실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비는 이 시기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영토도 없었고 병사도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었죠. 그는 관우, 장비라는 두 명의 의형제와 함께 다니면서 약한 백성들을 도왔고 이런 평판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유비의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갈량을 만난 것이었어요. 제갈량은 산속에 은둔하며 세상을 관찰하던 천재 전략가였는데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가서 간청한 끝에 마침내 그의 참모가 되어주었죠.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천하는 이미 3개로 나뉠 운명입니다. 조조는 북쪽을 차지했고 송권은 남쪽을 지킬 것이며 장군께서는 서쪽의 촉당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요. 남쪽에서는 손씨 가문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견이 전사한 후 그의 아들 손책이 강동 지역을 평정했고 손책이 젊은 나이에 죽자 동생 손권이 뒤를 이었어요. 손권은 형이나 아버지처럼 용맹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죠. 그는 뛰어난 장수들과 참모들을 곁에 두고
강과 바다를 이용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송권의 영토는 크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해군력이 강했거든요. 208년 겨울, 조조는 마침내 남쪽 정복에 나섭니다. 그는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양자강을 건너려 했어요. 만약 조조가 성공한다면 송권과 유비는 모두 끝장이었죠. 위기를 느낀 송권과 유비는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갈량이 송권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각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싸운다면 조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요. 송권은 고민 끝에 동의했고 젊은 장수 주유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주유는 조조군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북방 출신인 조조의 군사들은 배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게다가 조조는 배멀미를 줄이기 위해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해 놨거든요. 주유는 이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적벽에서 동맹군은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배에 기름과 나무를 가득 실어 조조의 함대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불을 지른 거죠. 겨울철 강한 동남풍이 불던 날이었는데 불은 삽시간에 조조의 함대 전체로 번졌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배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어요. 조조는 간신히 살아서 북쪽으로 달아났고 천하 통일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중국은 완전히 세 개로 나뉘었어요. 조조가 북쪽을, 유비가 서남쪽을, 송권이 동남쪽을 차지한 거죠. 220년 조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가 뒤를 이었는데 조비는 아버지처럼 황제를 섬기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한나라 황제에게서 강제로 황위를 빼앗아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나라 이름을 위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나라 황실의 정통 후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 후인 221년 유비도 황제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촉한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바로 진짜 한나라다라는 의미였죠. 송권은 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고민했어요. 그도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명분이 약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229년 그 역시 황제 자리에 올랐고 나라 이름을 오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3명의 황제가 있었고 각자 자신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나라는 가장 강력했어요. 인구도 많았고 영토도 넓었으며 경제력도 뛰어났죠. 조조가 세운 행정 시스템 덕분에 나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조씨 가문이 정말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마이라는 뛰어난 전략가가 점점 더 큰 권력을 얻어가고 있었거든요. 촉한은 가장 작고 약했지만 사기는 높았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백성들을 잘 보살폈고 한나라를 되살린다는 명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문제는 자원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총나라의 땅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는 좋았지만 확장하기는 어려웠죠. 오나라는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무역이 발달했고 해군력이 강했어요. 손권은 영리한 외교술로 때로는 위나라와 때로는 총나라와 손을 잡으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했어요. 모두 알고 있었죠. 무리하게 한 나라를 공격하면 나머지 두 나라가 합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긴장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유비가 죽은 후 촉한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북벌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부활시킨다는 거였죠. 제갈량은 228년부터 234년까지 5차례나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총나라는 너무 작았고 보급로는 너무 길었거든요. 게다가 위나라에는 제갈량과 맞먹는 전략가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계속 시란을 끌었어요. 제갈량이 지치고 식량이 떨어지길 기다린 거죠. 234년 5번째 북벌 중에 제갈량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54세의 나이로 군영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죽은 후에도 군대를 질서 있게 후퇴시켜라 였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죽자 촉한의 운명도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없었거든요. 위나라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이의 가문이 점점 더 강해지더니 결국 249년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는 반대파 관료들을 모두 숙청하고 조씨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죠. 사마이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사마수, 손자 사마염이 차례로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263년 위나라는 촉한을 공격했어요. 제갈량 이후 촉한은 무능한 지도자들로 가득했고 마지막 황제 유선은 전쟁이 일어나자 거의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렸습니다. 촉한은 이렇게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3년 후인 266년 사마염은 아예 위나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새 나라 이름은 진나라였죠. 조씨 가문이 세운 위나라는 겨우 46년 만에 무너졌고 그것도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오나라뿐이었어요. 송권은 이미 25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며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279년 진나라는 대군을 동원해 오나라를 공격했어요. 오나라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280년 마지막 오나라 황제 손호가 항복하면서 삼국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중국은 거의 10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참 혹했습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이 시대의 인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관우는 충성의 상징이 되어 중국 전역에 사당이 세워졌고 신으로 숭배받고 있어요. 제갈량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죠. 조조는 냉혹하지만 유능한 지도자의 전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유비는 인자하지만 때로 감정에 휩쓸리는 인간적인 지도자로 기억되고요. 송권은 균형 잡힌 현실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삼국시대의 영향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중국의 지역 구분은 여전히 삼국시대의 경계와 비슷하고 베이징과 허베이성은 옛 위나라 땅이며 스촨성과 충칭은 옛 총나라 땅이고 난징과 양자강 하류는 옛 오나라 땅이죠. 군사 전략가들은 지금도 적벽대전의 화공 전술이나 제갈량의 북벌 계획을 연구합니다. 비디오 게임,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 삼국시대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토론합니다. 조조가 옳았을까? 유비가 옳았을까? 제갈량이 더 뛰어났을까? 사마이가 더 뛰어났을까? 송권은 기회주의자였을까? 현실주의자였을까? 삼국시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위나라는 가장 강했지만 가장 먼저 배신당했고 총나라는 가장 의로웠지만 가장 먼저 무너졌으며 오나라는 가장 오래 버텼지만 결국 홀로 남아 쓸쓸하게 항복했습니다. 결국 세 나라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국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충성심, 지혜와 어리석음, 용기와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때로는 조조처럼 냉철하게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유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손권처럼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삼국시대는 1800년 전에 끝났지만 그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힘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 명분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조조는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의 인재를 원한다. 유비는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나라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제갈량은 말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힘쓰다가 죽어야 그만이다. 이 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어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삼국시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진나라가 통일했으니 진나라가 승자일까요? 아닙니다. 진나라도 얼마 안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승자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승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권력을 추구할 것인가? 명분을 지킬 것인가?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될 것인가? 따뜻한 이상주의자가 될 것인가? 빠르게 확장할 것인가? 천천히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1800년이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